인간의 대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칠장 사막의 사람들. 이것들이 바로 사하라 노선의 조종사였던 우리가 침묵의 구역 밖으로는 한 번의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이 요새에서 저 요새로 비행하며 모래의 포로가 되어 보냈던 그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던 보물들이다. 이와 같은 오아시스들은 사막에서는 번성하지 못했다. 사막은 그런 기억들을 전설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우리가 일을 마치고 언젠가 돌아가야 할 세상 곳곳에, 흩어진 먼 곳에는 분명 불 켜진 창문들이 반짝이고 있었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어딘가에는 하얀 여우 원숭이나 책들 사이에 앉아 비밀 정원만큼이나 기쁨으로 가득한 영혼을 인내심 있게 빚어내는 소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존재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고독은 기묘한 마음의 상태를 길러낸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사막에서 보낸 3년이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 마음속의 무언가가 공포에 질리는 것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이 광물의 우주 속에서 젊음이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온 세상이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무들은 열매를 맺었고 들판의 곡식은 익었으며 여인들은 그 아름다움 속에 꽃을 피웠다. 하지만 계절은 속절없이 흘러가기에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계절은 흐르고 우리는 여전히 떠날 수 없다. 계절은 흐르고 다른 이들이 그 수확을 거둘 것이다. 무역풍의 무게 아래 우리의 감옥인 요새 주변을 원을 그리며 배회하면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기분을 수많은 밤 동안 맛보았다. 때로는 하루의 비행으로 기진맥진하고 열대기후의 습기에 젖은 채 내 안에서 익스프레스 열차의 바퀴처럼 고동치는 심장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때 나는 비행할 때보다 더 즉각적으로 내가 여행 중임을 느꼈다. 그것은 시간을 관통하는 여행이었다. 시간은 모래 언덕의 미세한 모래처럼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심장의 고동은 나를 알 수 없는 미래로 몰아가고 있었다. 정적 속에서 하루의 업무를 마친 뒤 찾아오는 그 밤의 열기란, 우리는 고독 속에 내걸린 조명탄처럼 우리 자신이 타버리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기쁨을 알고 있었다. 인간이 이 황폐함으로부터 얻는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결코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다른 어떤 땅보다 불모의 땅에 더 집요하게 애착을 갖는 것을 보아왔다. 인간은 입 하나 없이 타버린 바위산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모래더미를 마치 금가루 보물인 양 죽음으로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나의 동료들 역시 사막에서의 그 시간들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였다고 느낄 정도로 그곳을 사랑했다. 이제 우리의 기지들, 포르 에티엔, 빌라 시스네로스, 주비곡 등이 그 이름들이다에 대해 묘사하고 우리가 보낸 며칠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2일. 나는
나는 사막을 보자마자 그 매력에 굴복했고 조종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사막을 보았다. 이미 1926년에 나는 유럽을 떠나 사하라가 대서양과 만나는 다카르 주비 구간으로 발령받았다. 그곳은 얼마 전 아랍인들이 우리 조종사인 에라블과 구르프를 살해한 곳이었다. 그 시절 우리의 비행기들은 공중에서 분해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아프리카 구간에서는 언제나 비행기 2대가 함께 날았다. 우편물을 싣지 않은 비행기 1대가 뒤를 따르며 호위하다가 우편기가 고장나면 그 가방들을 인계받기 위해서였다. 명령에 따라 나는 빈 기체를 몰고 아가디르로 날아갔다. 아가디르에서 나는 승객으로서 다카르로 향했는데 그 비행 중에 마주한 광활한 모래의 공허와 나의 상상력이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비로움이 처음으로 나를 전율케 했다. 하지만 열기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런 흥분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르 에티엔을 떠난 직후 잠이 들고 말았다. 나를 태우고 비행하던 리겔은 지면에 이글거리는 모래를 피하기 위해 바다 쪽으로 2마일 정도 나갔다. 잠에서 깬 나는 멀리 가느다란 해안선의 하얀 줄기를 보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분명 익사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하며 다시 잠들었다. 나는 충돌 소리와 갑작스러운 정적, 그리고 이어진 리겔의 목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젠장, 커넥팅 로드가 나갔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진 저 하얀 해안선을 아쉬운 눈으로 바라보려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을 때 그는 내게 화를 내며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다. 나는 리겔이 바다로 나간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이제 우리의 곤경 속에서 나는 완전하고도 야만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이게 그에게 교훈이 되겠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뿌듯한 우월감은 오래 갈 수 없었다. 리겔은 비행기를 긴 사선 방향으로 땅을 향해 몰았고 우리는 모래 위 60피트 높이까지 내려왔다. 착륙 지점을 고를 여유조차 없는 고도였다. 우리는 모래 언덕 하나에 부딪혀 2바퀴를 모두 잃었고 다른 언덕에 날개를 부딪혔으며 3번째 언덕에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처박혔다. 다쳤나? 리겔이 소리쳤다. 전혀요. 내가 대답했다. 이게 바로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거지. 그가 쾌활하게 뽐내며 말했다. 한때 비행기였던 것에 잔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네 발로 기어다니느라 바빴던 나는 그의 자부심을 채워줄 기분이 아니었다. 기요메가 금방 우리를 태우러 올 거야. 그가 덧붙였다. 기요메는 우리의 호위 비행 중이었고 곧 우리는 그가 수백 야드 떨어진 평탄한 모래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가 괜찮은지 물었고 아무런 부상이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우편 가방 옮기는 것을 거들어 달라고 씩씩하게 제안했다. 부서진 비행기에서 우편물을 옮긴 뒤 그들은 이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는 내가 타고 있으면 기요메의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다음 기지로 날아가 우편물을 내려놓고 나를 데리러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날은 내가 아프리카에 온 첫날이었다. 나는 너무나 무지해서 어디가 위험한 구역이고 어디가 안전한 구역인지 알지 못했다. 즉, 어느 부족이 유럽의 통치에 평화롭게 복종했는지, 어느 부족이 여전히 반란 중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우리가 착륙한 지역은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간주되는 곳이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총은 있겠지, 당연히. 리겔이 말했다.
나는 총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보게, 총은 반드시 있어야 하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친절하게도 자신의 총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여분의 탄창들도 필요할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총을 쏜다는 것만 명심하게. 그들이 다른 비행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기요메가 마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 듯 돌아와 자신의 탄창들까지 내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륙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몰랐던 사실은 내가 이 모래 언덕 위에 반년 동안 앉아 있어도 최소한의 위험조차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신참의 상상력 속에 고독과 위험, 그리고 그들의 사막에 대한 마땅한 존경심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느꼈던 것은 거대한 자부심이었다. 모래 언덕에 앉아 나는 총과 5개의 탄창을 내 곁에 펼쳐놓았다.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내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며 내가 그것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불과 이틀 전 밤에 나는 툴루즈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나는 모래 언덕 꼭대기까지 걸어가 선교 위의 선장처럼 지평선을 둘러보았다. 이 모래의 바다는 나를 압도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곳은 신비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을 지배하는 정적은 텅 빈 정적이 아니라 무언가 꾸며지고 있는 임박한 과업의 정적이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허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절반쯤 드러났지만 여전히 완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매료시켰다. 사하라에 대한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그렇듯 인식되었으나 결코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얼굴로부터 태어난다. 새로운 연인과의 이 첫 만남 이후 당신과 저물어가는 태양 아래 모래 위에 그 정의할 수 없는 황금빛 표면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기요메의 완벽한 착륙이 나의 명상이 주는 마법을 깨뜨렸다. 무슨 일 있었나? 그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나의 첫 가제를 보았다. 그것은 소리 없이 시야에 나타났다. 나는 사막이 비밀스럽게 내게 가제를 보여주었다고 느꼈기에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았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가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편물은 태평양의 섬처럼 고립된 어느 기지에 내려졌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식민지 군대의 상사였다. 그는 15명의 흑인 병사들과 함께 그 거대한 광야의 문턱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6개월마다 사막에서 카라반이 올라와 그에게 보급품을 전해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눈을 바라보았으며 우리를 보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기세였다. 세상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게 제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겁니다. 1년에 단 2번 그는 프랑스인의 얼굴을 보았다. 내륙 사막에서 낙타 부대를 이끌고 대위나 중위가 나올 때뿐이었다. 우리는 그의 작은 요새를 시찰해야 했고 내 손으로 직접 지었답니다. 그가 만든 문을 감탄하며 흔들어 보아야 했으며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죠. 그와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셔야 했다. 한 잔 더 하시죠. 제발요. 여러분께 대접할 와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겁니다. 글쎄, 지난번에 대위님이 오셨을 때는 대위님께 드릴 와인이 없었지 뭡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대위님과 잔을 부딪히며 행운을 빌어드리지도 못했다고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서 보직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답니다. 정말로요. 잔을 부딪히는 것. 방금 낙타등에서 뛰어내려 땀을 흘리고 있는 사내에게 행운을 빕니다. 라고 외치는 것. 이 위대한 순간을 위해 6개월을 기다리는 것. 장비를 닦는 것.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초소를 샅샅이 청소하는 것. 매일 지붕에 올라가 아타르 낙타 부대를 태우고 당신의 문 앞까지 올쳐 먼지 구름을 지평선에서 살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노력 끝에 집에 와인이 하나도 없다니, 잔을 부딪힐 수조차 없다니,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느껴지는 일일 수밖에 없다. 나는 대위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사가 말했다. 상사, 대위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상사는 지평선 전체를 아우르는 큰 원을 그리며 팔을 흔들었다. 아무도 모릅니다. 대위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니까요. 우리는 초소 지붕 위에서 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보냈다. 시야에는 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비행기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별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다. 날씨가 아주 맑은 밤, 조종관을 잡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멍해져서 기체가 조금씩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곧 스스로는 기체가 수평이라고 믿고 있지만 오른쪽 날개 아래로 어느 마을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막에는 마을이 없다. 그렇다면 대양 한복판의 어선단인가? 사하라 한복판에 어선단이 있을 리 없다. 무엇일까? 아, 당신은 마음이 잠시 방황했음을 깨닫고 미소를 지으며 기체를 다시 수평으로 바로잡는다. 마을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당신은 대열에서 떨어져 나왔던 그 특정한 별자리를 다시 밤하늘의 찬란한 배치 속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마을이라고? 그렇다. 별들의 마을이다. 상사도 별들에 대해 할 말이 있었다. 나는 별들을 잘 압니다. 저기, 저 별을 따라가면 튀니스에 도착하죠. 튀니스 출신입니까? 아니요. 내 사촌 누이가 거기 살아요.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상사는 무엇 하나 가슴속에 묻어둘 수 없었다. 조만간 튀니스에 갈 겁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별을 향해 직선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가겠다는 뜻은 아닐 터다. 어떤 습격 작전 중에 메마른 우물을 만나 상사가 선망의 시약에 빠져들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별과 사촌, 그리고 튀니스는 하나로 녹아들 것이고 상사는 무지한 이들이라면 고문이라고 생각할 그 영감, 어린 행군을 분명 시작할 것이다. 그가 말을 이었다. 사촌 누이도 거기 있고 해서 대위님께 튀니스로 휴가를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위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상사. 세상엔 사촌들이 널려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다카르가 더 가깝다며 나를 거기로 보내셨습니다. 튀니스의 사촌 누이는 예쁩니까? 튀니스요? 당연하죠. 금발이거든요. 아니요, 제 말은 다카르의 사촌 말입니다. 상사여, 그 여자는 흑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던 당신의 그 아련하고 실망 어린 목소리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꽉 안아주고 싶었다. 이 포르 에티에는 아직 평정되지 않은 사하라,
구역 중 한 곳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은 마을이 아니다. 그저 울타리와 경납고 그리고 프랑스 승무원들을 위한 목조 숙소만이 있을 뿐이다. 사방을 둘러싼 사막은 너무나 단조롭고 광활하여 포르 에티에는 빈약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적에 가깝다. 이곳을 공격하려면 모래 벌판과 타오르는 열기를 뚫고 지나와야 하기에 라지아, 무장 약탈자 무리를 일컫는 말가 이곳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기진맥진하고 물도 바닥난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북쪽 어딘가에서 포르 에티엔으로 진격해오는 라지아가 존재해왔다. 초소의 지휘관인 육군 대위가 우리와 차를 마시러 올 때마다 그는 마치 아름다운 공주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듯 지도 위에 그들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 보이곤 했다. 하지만 라지아는 한 번도 도착하지 않았다. 강물이 사막에서 말라붙듯 그들도 매번 모래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그것을 유령 라지아라고 불렀다. 정부가 매일 밤 우리에게 지급했던 탄약과 수류탄들은 우리 침대 발치에 놓인 상자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곤 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방어책은 우리의 빈곤함이었고 우리의 유일한 적은 정적이었다. 비행장 책임자인 루카스는 밤낮으로 추금기를 돌렸다. 삶의 궤적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라벨의 볼레로는 절반쯤 잊힌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며 갈증과 묘하게 닮은 목적 없는 우울함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저녁, 우리는 초소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지휘관은 우리에게 자신의 정원을 자랑하며 보여주었다. 누군가가 300마일 떨어진 프랑스에서 그에게 진짜 흙이 담긴 상자 몇 개를 보내주었고 그 흙 위에서 3장의 초록색 잎사귀가 자라나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보석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지휘관은 그것들을 보며 이것이 나의 공원이라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려 죽이는 모래 폭풍이 불어 닥칠 때면 그는 그 공원을 지하실로 옮겨 놓았다. 우리의 숙소는 초소에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걸어갔다. 달빛 아래 모래는 장밋빛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빈궁함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모래는 그저 장밋빛이었다. 초병의 외침이 들려왔고 우리 세계의 애틋함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사하라 전체가 우리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암호를 요구했다. 라지아가 진격 중이었기 때문이다. 사막의 모든 목소리가 그 초병의 도전적인 외침 속에 울려 퍼졌다. 사막은 더 이상 텅 빈 감옥이 아니었다. 무어인의 카라반이 밤에 자성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질병, 사고, 라지아 등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사수들의 표적이 되어 지구에 거주한다. 세네갈 출신의 초병은 우리의 운명을 상기시켜주는 옛 예언자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우리는 아모 프랑스와 그를 외치고 그 검은 천사 앞을 지나갔다. 숙소에 들어서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위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귀함을 부여해 주었던가. 오, 그것은 여전히 멀리 있었고 수많은 모래에 가로막혀 그리 시급하지도 않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 사막은 화려한 것이 되었다. 어딘가에서 진격 중이지만 결코 도착하지 않는 라지아가 그 영광의 원천이었다. 이제 밤 11시였다. 루카스가 무전실에서 돌아와
다카르발 비행기가 자정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기내의 모든 상황은 양호했다. 자정 10분이 지나면 우편물이 내 기체로 옮겨질 것이고 나는 북쪽을 향해 이륙해야 했다. 나는 금이 간 거울을 보며 정성껏 면도를 했다. 가끔 목에 수건을 두른 채 문가로 나가 벌거숭이 모래를 바라보았다. 밤은 맑았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있었다. 나는 다시 거울 앞으로 돌아왔다. 생각에 잠긴 채였다. 수개월 동안 불어오던 바람이 갑자기 멈추면 때때로 하늘 전체가 탁해지곤 한다. 나는 장비를 갖추고 고도개와 연필과 함께 비상등을 벨트에 채웠다. 이번 비행에서 나의 무전사가 될 내리에게 갔다. 그 역시 면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준비 다 됐나? 라고 물었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괜찮았다. 하지만 무언가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자리 한 마리가 램프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기는 깨끗했다. 비행장 가장자리의 절벽은 마치 낮인 것처럼 하늘의 그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사막 위에는 잘 정돈된 집처럼 거대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초록색 나비 한 마리와 잠자리 두 마리가 내 램프에 부딪히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서 막연한 통증이 올라왔다. 그것은 공포일 수도 기쁨일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희미해서 그곳에 있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웠다. 누군가 아주 먼 곳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본능이었을까?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갔다. 바람은 완전히 잦아들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경고를 받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했고 그 짐작이 맞다고 믿었다. 내가 옳았을까? 하늘도 모래도 내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으나 잠자리 두 마리와 나방 한 마리가 내게 말을 걸어온 셈이었다. 나는 모래 언덕에 올라 동쪽을 향해 앉았다. 내 짐작이 맞는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닥칠 것이었다. 내륙의 오아시스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서 저 잠자리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해변으로 떠내려온 자네들이 바다의 폭풍을 증언하듯이 이 곤충들은 동쪽에서 불어온 모래 폭풍이 자신들을 오아시스 밖으로 밀어냈음을 내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것은 위험을 가득 품은 채 엄숙하게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미 그 거품이 내게 닿았다. 나는 파도가 핥고 지나가는 가장 끝자리에 서 있었다. 내 뒤로 50피트만 물러나도 돛 하나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바람의 불꽃이 단 한 번 아주 짧게 나를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죽은 것 같은 애무였다. 하지만 나는 이어진 몇 초 동안 사하라가 숨을 고르고 있으며 곧 두 번째 숨을 내뱉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3분이 지나기 전 경납고의 풍향계가 요동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도, 10분이 지나기 전 모래가 공기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곧 이 화염 속에서, 사막에서 되돌아온 불꽃 속에서 이륙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나를 들뜨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나를 야만적인 기쁨으로 채운 것은 이 비밀스러운 언어의 속삭이는 한 음절을 내가 이해했다는 사실이었다. 희미한 바스락거림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는 저 원시 인류들처럼 공기의 냄새를 맡고 무엇이 올지 알아차렸다는 것. 잠자리의 날갯짓 속에서 사막의 분노를 읽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했다.
3.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공중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행하지 않는 한가한 시간에는 무어인들을 길들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지된 구역, 우리가 비행하며 가로지르는 그들이 횡단 내내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아대던 그 구역에서 나와 설탕이나 면직물, 차를 사기 위해 초소로 모험을 감행했다가 다시 자신들의 신비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사막에 우정의 작은 씨앗을 심기 위해 그들 중 몇몇을 길들이려 노력했다. 그렇게 해두면 혹여 그들 사이에 불시착하더라도 우리를 학살하기보다는 노예로 팔아넘기도록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때때로 영향력 있는 추장이 찾아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그를 비행기에 태우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다. 목적은 그들의 자부심을 꺾는 것이었다. 진리의 수호자이자 유일신 알라의 방어자인 그와 그의 동료들은 포로들을 증오보다는 멸시의 마음으로 살해했기 때문이었다. 주비나 시스네로스 구역에서 그들이 우리를 마주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욕설을 퍼붓느라 고생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돌려 침을 뱉을 뿐이었다. 이는 개인적인 모욕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교도와 길을 교차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진심 어린 혐오의 표현이었다. 그들의 자부심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알라는 믿는 자를 무적으로 만든다. 한 추장은 300정의 소총 부대를 가리키며 내게 여러 번 말했다. 프랑스가 여기서 100일 넘게 걸어야 하는 곳에 있다는 게 프랑스에겐 천만다행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태우고 짧은 비행을 나갔다. 그중 3명은 우리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있었다. 착륙한 그들을 만나 텐트까지 동행하며 그들이 내뱉을 첫 마디를 무한한 호기심으로 기다렸다. 그들은 일전에 내가 세네갈로 데려갔을 때 나무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던 이들과 같은 종족이었다. 유럽은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첫 대답은 너무나 냉담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파리요? 아주 큽니다. 파리도, 트로카데로도, 자동차도, 모든 것이 그저 아주 컸다. 파리의 모든 사람이 루브르 박물관이 아주 크지 않느냐고 묻는 통에 그들은 점차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대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아이들을 달래듯 묘한 멸시를 담아 루브르가 아주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 이 무어인들은 에펠탑이나 증기선, 기관차에 대해 느끼는 싸늘한 무관심을 숨기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철로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대륙과 대륙 사이에 다리를 놓을 줄 안다는 것도 말이다. 명백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기술적 진보를 감탄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무선 통신은 전화기보다 그들을 덜 놀라게 했는데 전화의 신비는 전선이라는 실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질문들이 잘못된 방향을 짚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들이 경탄한 것은 기관차가 아니라 나무였다. 생각해보면 나무는 기관차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완벽함을 지니고 있다. 그때 나는 나무를 보고 울었던 무어인들을 떠올렸다. 그렇다. 프랑스는 어떤 면에서 감탄할 만했지만 그것은 철로 만든 그 어리석은 물건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에르 레기바트의 모든 낙타가 풀을 뜯을 수 있을 만큼 넓은 프랑스의 초원을 보았다. 프랑스에는 숲이 있었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우유가 가득 찬 암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물론 나의 새 무어이는 그곳 사람들의 믿기 힘든 풍습에 경악했다. 파리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 사이를 지나가더군요. 그들을 쳐다봐도 아무도 소총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는 인간 사이에 이 믿기 힘든 우호 관계보다 더 멋진 것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서커스가 그랬다. 프랑스 여인들은 달리는 말에서 다른 말로 제자리에서 뛰어넘을 수 있더군요. 거기서 그들은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각 부족에서 무어인을 한 명씩 데려다가 서커스에 보여준다면 에르레기바트 부족들은 다시는 프랑스인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추장들이 텐트 입구에서 몰려든 부족원들 사이에 앉아 이 새로운 아라비안 나이트를 들려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들은 꽃무늬 양단 위에서 벌거벗은 여인들이 춤추는 뮤지컬을 찬양했다. 그들은 나무도, 강도, 장미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직 코란을 통해서만 시내가 흐르는 정원, 즉 그들이 낙원이라 부르는 곳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막에서 낙원과 그곳의 아름다운 포로들은 30년의 비참한 삶 끝에 이교도의 총탄에 맞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은 그들을 속였다. 신은 프랑스인들에게 갈증도 죽음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보물을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추장들은 이제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것이 그들이 텐트를 둘러싼 사하라를 그 빈약한 즐거움만을 약속하는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던 이유였다. 이짠소. 프랑스인의 신은 무어인의 신이 무어인에게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프랑스인들에게 관대하구려. 너무나 깊은 울림을 준 기억들이 그들의 말을 막아 세웠다. 몇 주 전 그들은 프랑스 알프스로 안내되었다. 여기 아프리카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 광경을 꿈꾸고 있었다. 가이드는 그들을 바위 위로 포효하며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 일종의 따은 기둥 같은 폭포로 안내했다. 가이드가 말했다. 이 물맛을 보세요. 그것은 민물이었다. 물이라니. 그들은 사막에서 가장 가까운 우물에 닿기 위해 며칠을 행군해야 했던가. 그리고 도착했을 때 낙타 소변이 섞인 진흙탕물이 솟아오르기까지 얼마나 오래 땅을 파야 했던가. 물이라니. 주비곡에서, 시스네로스에서, 포르 에티엔에서 무어인 아이들은 동전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들은 빈 깡통을 손에 들고 물을 구걸했다. 물 조금만 주세요. 제발. 착하게 굴면 주마. 물. 그것은 금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단 한 방울만으로도 모래 위에서 풀 한 포기의 초록색 광채를 끌어낼 수 있는 것. 어딘가에 비가 내리면 사하라, 저녁에 거대한 이동이 시작된다. 부족들은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솟아날 그 풀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 포르 에티엔에서는 10년 동안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이 물이 사부아 지역에서는 마치 터진 저수지에서 세상의 모든 비축분이 쏟아져 나오듯 대격변의 힘으로 포효하고 있었다. 자, 이제 갑시다. 가이드가 말했지만 그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우리를 여기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시오.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엄숙하게 펼쳐지는 의례적인 미스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산의 뱃속에서 포효하며 나오는 그것은 생명 그 자체였고
인간의 생명수였다. 단 1초 동안 흐르는 양만으로도 갈증에 미쳐 소금 호수와 신기루의 영원 속으로 사라져갔던 카라반 전체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었다. 여기서 신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신은 빗장을 열고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고 있었다. 새 무어인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볼 것은 이게 다입니다. 갑시다. 가이드가 말했다. 기다려야 하오. 무엇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끝날 때를 말이오. 그들은 신이 자신의 광기에 지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신이 후회에 빠르고 인색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물은 1000년 동안 흐르고 있답니다. 이것이 포르 에티엔에서 그들이 폭포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강조하지 않은 이유였다. 어떤 기적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편이 나았다. 사실 그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았다. 자칫하면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 테니까. 보시오. 프랑스인의 신은. 하지만 나는 나의 야만인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당혹감을 느끼고 혼란에 빠진 채 앉아 있었으며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프랑스 행정부로부터 보리를 보급받고 사하라 연대의 보호 아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복종함으로써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 3명 모두는 엘 마문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었다. 나는 엘 마문이 우리의 가신이었을 때 그를 알고 있었다. 그가 세운 공로로 공식적인 훈장을 받고 프랑스 정부에 의해 부유해졌으며 부족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는 아랍 왕자의 지위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무런 예고 없이 그는 수행하던 모든 프랑스 장교를 살살하고 낙타와 소총을 탈취해 내륙의 반란 부족들에게 합류하기 위해 도주했다. 배반. 유럽의 소총 부대라는 낮은 벽 앞에서 로켓처럼 사라질 이 짧은 영광, 사막에서 추방된 추장의 영웅적이면서도 절망적인 이 도주와 갑작스러운 봉기에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다. 이 갑작스러운 광기는 참으로 경이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엘 마문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아랍 추장의 이야기와 같았다. 그는 늙어갔다. 늙어가면 사색에 잠기게 된다. 그렇게 사색하던 엘 마문은 어느 밤 자신이 이슬람의 신을 배반했으며 그리스도교도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빼앗긴 조약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손을 더럽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실로 보리와 평화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불명예스럽게 양치기가 되어버린 전사인 그는 모래의 굽이마다 숨겨진 신비로 가득했던 사하라를 기억해냈다. 밤이 되면 야영지의 끝에 보초들이 세워지고 적군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밤의 모닥불 주변에서 모든 심장이 더 빨리 뛰던 그 시절을 말이다. 그는 한 번 맛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거친 바다의 풍미를 기억했다. 그리고 조약 때문에 그는 평화로워졌으나 모든 위험이 사라진 구역을 영광 없이 배회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때의 진실로 그리고 처음으로 사하라는 황무지가 되었다. 그가 살해한 장교들을 그는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라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엘 마문. 신께서 그대를 지켜주시길.
장교들은 담요를 말아 엠목 위에서처럼 모래 위에 몸을 뻗고 별을 향해 누웠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온 하늘이 천천히 회전하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모래를 향해 몸을 굽힌 달의 평온함에 이끌려 프랑스인들은 망각 속에 잠들었다. 몇 분이 더 지나고 오직 별들만이 빛났다. 그리고 타락한 부족들이 과거의 영광으로 재생되기 위해 모래의 광채를 더해줄 그 도주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 잠에 빠진 이 그리스도 교도들이 가냘픈 신음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시 몇 초가 더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부터 제국이 솟아오를 것이었다. 그리고 잠든 잘생긴 중위들은 살해당했다. 4. 오늘 주비국에서 케말과 그의 형제 무얀이 나를 자신들의 텐트로 초대했다. 나는 차를 마시고 있고 무얀은 말없이 나를 쳐다본다. 입가에 푸른 모래 가리개를 두른 채 그는 비사교적인 침묵을 지킨다. 케말만이 내게 말을 걸며 주인 노릇을 한다. 나의 텐트, 나의 낙타, 나의 아내들, 나의 노예들은 모두 당신의 것이요. 무야는 여전히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형에게 몸을 굽혀 몇 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침묵에 빠진다. 뭐라고 하나요? 내가 묻는다. 보나프가 에르 레기바트 부족에게서 낙타 1000마리를 훔쳤다고 하는구려. 나는 보나프 대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가 아타르에 주둔하는 낙타 부대 장교라는 것과 무어인들에게 그가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분노를 담아 그를 말하지만 마치 일종의 신처럼 대한다. 그의 존재는 모래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제 다시 한번 누구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남아하던 라지아의 측면을 뚫고 배후를 습격하여 수백 마리의 낙타를 몰아갔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보물을 잃지 않으려면 라지아는 발길을 돌려 그를 추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천사 같은 기습으로 아타르를 구해내고 높은 석회암 고원에 캠프를 차린 그는 이제 쟁취해야 할 전리품처럼 그곳에 서 있다. 그의 자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부족들은 그의 칼날을 향해 진군할 수밖에 없다. 무얀이 나를 매섭게 바라보며 다시 말한다. 이번엔 뭐라고 하나요? 내가 묻는다. 내일 보나프에 맞서 라지아를 떠날 거라 하오. 소총 300정이 움직일 거요.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물로 이끌려간 낙타들, 끊임없이 이어지던 회의들, 캠프를 휘감던 이 열기는 마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배를 의장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이미 공기는 그 배를 항구 밖으로 끌어낼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나프 덕분에 남쪽으로 향하는 매 걸음은 명예로 가득 찬 고귀한 발걸음이 될 것이었다. 전사들의 이 출발에 사랑과 증오 중 어느 것이 더 큰 역할을 하는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보나프와 같은 자질을 가진 적을 가졌다는 것은 장엄한 일이다. 그가 나타나면 인근 부족들은 텐트를 접고 낙타를 모아 도망친다. 그와 정면으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면서 말이다. 반면 멀리 떨어진 부족들은 사랑과 닮은 현기증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텐트의 평화와 아내들의 품, 그리고 잠의 행복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낸다. 2달간의 고단한 행군과 타는 듯한 갈증, 모래폭풍 속의 웅크린 휴식 끝에 새벽녘 아타르 낙타 부대를 기습하여 신의 뜻에 따라 보나프 대위를 살해하는 기쁨에 비견될 만큼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보나프는 아주 영리하오. 캐말이 시인한다. 이제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안다. 여인을 갈망하는 남자가 그녀의 무심한 발소리를 꿈꾸며 밤새 뒤척이고 그녀가 자신의 꿈속을 산책하는 그 무심함에 상처 입고 타오르는 것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보나프의 소식은 이 전사들을 고문한다. 무어인 복장을 하고 자신도 무어인인 200명의 약찰 부대를 이끄는 이 그리스도 교도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라지아의 측면을 뚫고 반란 부족들의 텐트가 있는 땅으로 과감히 진군했다. 그곳은 위수 지역의 제약에서 벗어난 그의 부하들 중 누구라도 형벌 없이 예속을 떨쳐버리고 바위 고원 위에서 대위를 자신의 신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곳이다. 그는 오직 자신의 위엄만이 부하들을 통제하는 세계, 자신의 나약함 자체가 그들에게 공포의 원인이 되는 세계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의 거친 잠 속에서 그는 무심한 발걸음으로 이리저리 거닐고 있으며 그의 발소리는 사막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다. 무야는 여전히 텐트 뒷벽에 기대어 부동자세로 생각에 잠겨 있다. 마치 낮게 조각된 푸른 화강암 덩어리 같다. 오직 그의 눈만이 번뜩이고 그의 은색 단검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다. 라지아의 일원이 된 이후 그가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는 느낌이 든다. 그에게 모래 언덕은 살아있다. 바람은 냄새를 가득 품고 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고귀함을 느끼며 나를 멸시로 짓누른다. 그는 보나프를 향해 달려갈 것이며 사랑의 모든 징후를 담은 증오에 이끌려 새벽에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가 형에게 몸을 굽혀 속삭이고는 나를 쳐다본다. 뭐라고 하나요? 내가 다시 묻는다. 초소 밖에서 당신을 만나면 쏴버리겠다고 하오. 왜요? 당신들에게는 비행기와 무전기가 있고 보나프도 있지만 진리는 없다고 하는구려. 푸른 망토에 조각된 주름 속에 미동도 없이 앉아 무야는 나를 심판했다. 당신들은 염소처럼 채소를 먹고 돼지처럼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오. 당신들의 아내는 수치심도 없이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걸 보았다고 하오. 당신들은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하오.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비행기와 무전기와 보나프가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구려. 나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막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유로우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막은 헐벗었으므로 비밀스러운 왕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이 무어인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모래 파도의 정적 속에서 보나프는 옛 해적처럼 자신의 군대를 이끈다. 보나프 덕분에 주비곡의 오아시스는 한가한 양치기들의 소구리기를 멈추고 대양 위의 배처럼 신호가 되고 전조가 되며 경탄할 만한 것이 되었다. 보나프는 배의 측면을 두드리는 폭풍이며 그 때문에 밤이면 텐트 천이 닫힌다. 남쪽의 정적은 얼마나 애틋한가. 그것은 보나프의 정적이다. 늙은 사냥꾼 무야는 바람 속에서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보나프가 프랑스로 돌아가면 그의 적들은 기뻐하기는커녕 그의 부재를 슬퍼할 것이다. 마치 그의 떠남이 사막에서 자기장 극점 하나를 앗아가고 그들의 존재에서 위험의 일부를 앗아간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내게 물을 것이다. 보나프는 왜 우리를 떠나는 거요? 모르겠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그들의 규칙을 자신의 규칙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그들의 목숨에 걸었다. 그는 그들의 바위를 베개 삼아 잠들었다.
그들처럼 그도 끊임없는 추격전 속에서 별과 바람의 성경적인 밤들을 겪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사막을 떠남으로써 자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인다. 무심하게 그는 패를 던지고 식탁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도박판에 남겨진 무어인들은 이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걸지 않은 그 게임의 의미에 대해 신뢰를 잃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를 믿으려 애쓴다. 당신의 보나프는 돌아올 거요. 모르겠습니다. 그는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수비대에서의 브리지 게임, 승진, 여인들, 그 외의 유럽에서의 게임들은 결코 그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잃어버린 위험에 사로잡혀 그는 매 걸음이 사랑이나 죽음을 향한 발걸음처럼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는 사하라가 단순한 모험일 뿐이며 인생의 본질은 유럽에 있다고 생각했었겠지만 자신이 진정한 보물을 가졌던 곳은 바로 여기 사막이었다는 사실을 혐오와 함께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모래의 위험, 밤, 정적, 바람과 별들의 이 고향 말이다. 만약 보나프가 언젠가 돌아온다면 그 소식은 하룻밤 사이에 반란 부족들의 땅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무어인들은 사하라 어딘가에서 200명의 약탈 부대를 이끌고 보나프가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없이 낙타를 우물로 이끌 것이다. 그들은 보리 식량을 준비할 것이다. 그들은 사랑을 닮은 증오에 이끌려 소총을 닫고 기름칠을 할 것이다. 오. 나를 마라케시행 비행기에 숨겨주시오. 밤마다 주비곡에서 이 노예는 내게 기도를 올렸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내가 마실 차를 끓였다. 자신이 믿기에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신에게 기도를 마친 뒤 그는 또 다른 14시간 동안 평화로웠다. 주전자 위에 쪼그리고 앉아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소박한 환영을 불러내곤 했다. 마라케시의 검은 땅, 분홍색 집들, 그리고 자신이 빼앗긴 그 보잘것없는 소지품들을. 그는 나의 침묵에 대해서도 그를 삶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기원해야 할 어떤 힘이었고 언젠가 자신의 운명에 미소 지어줄 유리한 바람 같은 존재였다. 나로 말하자면 나는 나의 권능에 대해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주비 고개의 비행장 책임자로 몇 달간 복무하며 스페인 초소, 맞은편의 목조, 오두막에 살고 있는 평범한 조종사일 뿐이었다. 나의 세속적인 재산이라고는 대야 하나, 소금기 있는 물 한 항아리, 그리고 나에게는 너무 짧은 간이 침대뿐이었다. 어디 봅시다, 바르크. 모든 노예는 바르크라고 불렸기에 그의 이름도 바르크였다. 하지만 4년의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름에 체념하지 못했고 자신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냈다. 마라케시에서 무슨 일을 했었나, 바르크? 그의 아내와 새 아이가 여전히 살고 있을 마라케시에서 그는 멋진 직업에 종사했었다. 나는 가축몰이꾼이었고 내 이름은 모하메드였소. 심지어 판사들조차 그를 불렀다. 모하메드, 팔아야 할 거 새우들이 있네. 산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몰고 내려오게. 혹은 이렇게 말했다.
평원에 양 1000마리가 있네. 그것들을 높은 목초지로 이끌고 가게. 그러면 바르크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지휘봉을 들고 그들의 대이동을 다스렸다. 그와 다른 누구도 아닌 그가 암양들의 무리를 지배했고 곧 태어날 새끼 양들 때문에 기운찬 녀석들을 억제했으며 뒤처진 녀석들을 자극하며 신뢰와 복종의 우주 속으로 성큼성큼 나아갔다. 그가 이끄는 양떼를 향한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오직 그만이 별들을 보며 길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가진 지식은 양들과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만이 지혜롭게 그들이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샘물에서 물을 마셔야 할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밤에 그들이 잠든 동안 의사이자 예언자이자 왕인 바르크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양털 속에 서서 이토록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에 대한 자애로움으로 충만한 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곤 했다. 어느 날 그는 몇몇 아랍인에게 붙잡혔다. 우리와 함께 남쪽에서 가축을 가져오러 가세. 그들이 말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를 걷게 했고 사흘 뒤 반란구역, 경계의 깊은 산속에 이르렀을 때 아랍인들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바르크라 명명한 뒤 노예로 팔아넘겼다. 내가 아는 노예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매일 차를 마시러 텐트들을 방문하곤 했다. 유목민들의 사치품이자 그들이 매일 집을 짓는 기반인 두꺼운 양목 카페트 위에 맨발을 뻗고 누워 나는 여행하는 시간들의 행복을 맛보곤 했다. 사막에서는 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민감하게 느낀다.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인간은 하루가 저녁이라는 목표를 향한 사지를 적셔주고 땀을 씻어줄 시원한 바람의 약속을 향한 항해라고 느낀다. 낮의 열기 아래 짐승과 인간은 죽음을 향하듯 자신만만하게 밤이라는 달콤한 우물을 향해 터벅터벅 걷는다. 그리하여 이곳에서의 한가함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매일매일이 바다로 이끄는 도로만큼이나 위안이 된다. 나는 노예들을 잘 알고 있었다. 추장이 자신의 보물 상자에서 작은 난로와 주전자, 잔들을 꺼내자마자 그들은 안으로 들어왔다. 그 상자에는 열쇠 없는 자물쇠, 존재하지 않는 꽃을 위한 화병, 싸구려 거울, 오래된 무기 등 사막에 난파된 배에서 건져 올린 듯한 온갖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러면 말 없는 노예는 난로에 나뭇가지를 가득 채우고 불씨를 불어넣고 주전자에 물을 채웠다. 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면서 그는 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뽑을 수 있을 만큼의 근육을 움직였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곤 했고 그가 스스로 평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차를 끓이고 낙타를 돌보고 먹는 것과 같은 동작들에 최면에 걸려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타오르는 낮 아래 그는 밤을 향해 걸었고 벌거숭이 별들의 얼음 아래 그는 낮의 귀환을 갈망했다. 계절이 시인인 북부의 땅은 행복하다. 여름은 눈의 전설을 짓고 겨울은 태양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땀이 흐르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열대 지방은 슬프다. 하지만 낮과 밤이 인간을 한 희망에서 다른 희망으로 고르게 흔들어주는 사하라도 행복하다. 차가 나오면 흑인 노예는 텐트 밖에 쪼그리고 앉아 저녁 바람을 즐길 것이다. 이 느릿한 포로의 몸속에서 기억은 더 이상 소용돌이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이 납치되던 순간 매질, 외침, 그를
현재의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던 사내들의 팔, 조차 그의 마음속에 희미하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 그는 점점 더 기묘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고 장님처럼 자신의 세네갈 강이나 모로코의 하얀 마을들을 빼앗겼으며 귀머거리처럼 친숙한 목소리들을 잃었다. 이 흑인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구가 된 것이다. 사막 생활의 주기 속에 어느 날 던져지고 유목의 이동에 묶여 모래 위에 그려지는 궤도에 평생 사슬로 매여 있는데 그가 어떻게 과거와 고향,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죽은 사람만큼이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수년간 위대한 사랑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빼앗겼을 때 숭고한 고독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때때로 그 고양된 감정에 지쳐버리곤 한다. 그런 사람들은 겸허하게 단조로운 삶으로 돌아와 더 평범한 사랑에서 만족을 찾을 준비가 된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종의 비굴함에 굴복하며 사물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달콤하게 느낀다. 이 흑인은 주인의 난로 불씨를 자랑스러워한다. 항구로 들어가는 배처럼 사막에 우리도 밤으로 들어간다. 이 시간은 낮의 모든 피로가 면제되고 열기가 잦아든 시간이기에 주인과 노예가 나란히 저녁의 시원함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주인은 노예에게 친절을 베푼다. 자, 이거 밖에. 추장이 포로에게 말한다. 그는 노예에게 차 한 잔을 허락한다. 그러면 노예는 차 한 잔에 대한 감사함에 압도되어 주인의 무릎에 입을 맞춘다. 내 앞에 이 사내는 사슬에 눌려 있지 않다. 그에게 사슬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얼마나 충실한가?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쫓겨난 왕을 얼마나 순종적으로 부정하는가? 진실로 이 사내는 그저 만족한 노예일 뿐이다. 하지만 그가 자유를 얻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가 먹여주고 옷 입혀줄 가치가 없을 만큼 너무 늙어버리면 그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사흘 동안 그는 텐트에서 텐트로 헛되이 자신을 바칠 것이고 매일 조금씩 더 약해질 것이다. 그러다 셋째 날 저녁 무렵 여전히 불평 한마디 없이 그는 모래 위에 몸을 눕힐 것이다. 나는 주비곡에서 이처럼 벌거벗은 채 죽어가는 그들을 보았다. 무어인들은 아기는 없었지만 그들의 긴 임종을 거칠게 밀어붙였고 아이들은 그 어두운 잔해 근처에서 뛰어놀며 매일 새벽 그가 아직 움직이는지 보러 달려갔다. 하지만 그 늙은 하인을 조롱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모두 만물의 이치였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다. 자네는 하루의 일을 잘 마쳤고 잠들 권리가 있네. 이제 자러 가게. 그리고 늙은 노예는 여전히 몸을 뻗은 채 불의가 아닌 현기증에 불과한 굶주림을 겪는다. 고통은 오직 불의에서만 오는 법이다. 조금씩 그는 대지와 하나가 되고 태양에 말라붙어 대지에 수용된다. 30년의 고된 노동,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잠과 대지에 대한 이 권리. 내가 처음 본 그 노예는 신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음할 대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길을 잃고 기력이 다해 땅에 쓰러져 꿈과 눈 속에 자신을 감싸는 산악인과 같은 막연한 묵인을 느꼈다.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고난이 아니라 나는 그가 고통받고 있다고 믿지 않았다. 한 인간이 죽을 때 이름 모를 세계 하나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죽어가는 노예 안에서 어떤 비전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세네갈의 농장이나
모로코의 하얀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이 흑인 덩어리 속에서 차를 끓이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노예의 가슴 속 작은 근심의 세계가 꺼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쇄도하는 기억들에 의해 소생된 한 인간이 인류의 영광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은 내게 불가능했다. 그의 두개골이라는 딱딱한 뼈는 어떤 의미에서 오래된 보물 상자였고, 나는 이 사막에서 무용하고 헛된 어떤 유채색 천들이, 어떤 축제의 이미지들이, 어떤 자취들이 여기서 난파를 피했는지 알 수 없었다. 상자는 거기 잠긴 채 무겁게 놓여 있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날들의 거대한 잠 동안 그의 안에서 세상의 어떤 조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조금씩 밤과 뿌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 의식과 육신 속에서 무엇이 분해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가축 몰이꾼이었고 내 이름은 모하메드였소. 바르크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도 보여준 노예를 만난 적이 없었다. 무어인들이 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 하룻밤 사이에 그를 갓 태어난 아이처럼 벌거숭이로 만들었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었다. 신은 때때로 단 1시간 만에 한 인간의 수학을 휩쓸어버리는 사이클론을 보낸다. 하지만 그의 소유물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 무어인들은 그의 본질 자체를 위협했다. 다른 많은 포로였다면 빵 한 조각을 위해 1년 내내 고생하던 가난한 목동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르크는 달랐다. 그는 예속된 삶에 안주하기를 거부했고 기다림의 피로에 굴복하여 수동적인 만족에 자신을 맡기기를 거부했다. 그는 노예 소유주의 친절에 의존하는 노예의 즐거움을 거부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부재 중인 모하메드는 모하메드가 살았던 그 집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 집은 비어 있어 슬펐지만 다른 누구도 그곳에 살 수 없었다. 바르크는 잡초 우거진 길과 침묵의 지루함 속에서도 충성심 때문에 죽어가는 저 백발의 정원사와 같았다. 그는 결코 나는 모하메드 벤 라우시니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 이름은 모하메드였소 라고 말하며 그 지워진 형상이 다시 영광스럽게 자신 안에서 살아나 그 부활의 힘으로 노예의 유령을 몰아낼 날을 꿈꿨다. 밤의 정적 속에서 어린 시절의 노래처럼 모든 기억이 애틋하게 그를 휩쓸 때가 있었다. 우리 아랍어 통역사가 내게 말했다. 한밤중에 그가 깨어나 마라케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더군요. 고독 속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이런 회상의 재발을 피할 수 없다. 늙은 모하메드가 아무런 예고 없이 그 안에서 깨어나 사지를 뻗으며 바르크에게 어떤 여인도 다가온 적 없는 이 사막에서 자신의 곁에 누웠던 아내를 찾고 어떤 샘도 흐르지 않는 이곳에서 샘물이 솟구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바르크는 눈을 감은 채 사람들이 털로 만든 집에서 살며 바람을 따라다니는 이곳에서 매일 밤 같은 별 아래 앉아 자신이 마라케시의 하얀 집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애로움으로 가득 차고 마치 이런 감정들의 극점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신비롭게 자성을 띤 채 바르크는 나를 보러 오곤 했다. 그는 자신이 준비되었음을, 넘칠 듯한 심장이 가장자리에서 떨리고 있으며 마라케시로 돌아가 쏟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알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신호뿐이었다. 바르크는 미소 지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내게 속삭였다. 물론 내가 그 꾀를 생각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내일 우편기가 떠납니다. 나를 마라케시행 비행기에 숨겨주시오. 가엾은 바르크.
우리는 아직 평정되지 않은 부족들 사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탈출을 도울 수 있겠는가? 이 절도의 모욕을 갚기 위해 무어인들이 바로 그날 우리를 상대로 어떤 학살을 벌였을지는 신만이 아실 일이었다. 사실 나는 비행장의 정비사들인 로베르그, 마르샬, 아브그랄의 도움을 받아 그를 사려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무어인들이 노예를 구하러 온 유럽인을 매일 만나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했다. 이만 프랑이요. 웃기지 마시오. 하지만 이 튼튼한 팔을 보시오. 무어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고 나는 편지를 썼던 고향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늙은 바르크를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보름 동안의 흥정이 이어졌고 나는 15명의 무어인과 함께 모래 위에 원을 그리며 앉아 시간을 보냈다. 바르크 주인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이기도 했던 도적 진 위드, 라타리는 은밀하게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를 파시오. 그는 나의 코치에 따라 주장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언젠가는 그를 잃게 될 걸세. 바르크는 병든 사람이야. 병이 들었다고.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속이 다 썩었어. 조만간 몸이 퉁퉁 부어오를 걸세. 기회가 있을 때 저 프랑스인에게 팔아치우게. 나는 다른 도적인 라기에게 스페인 50페소를 약속했고 라기는 이렇게 말했다. 바르크를 판 돈으로 낙타와 소총과 탄약을 살 수 있을 거요. 그러면 저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라지아를 떠날 수 있지. 아타르로 내려가서 젊은 세네갈 녀석들 서너 명을 데려오라고. 저 늙은 해골은 치워버리고. 그렇게 바르크는 나에게 팔렸다. 나는 엿새 동안 그를 오두막에 가둬두었는데 비행기가 오기 전에 그가 돌아다닌다면 무어인들이 분명 그를 다시 납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를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3명의 무어인 증인이 보는 앞에서 성대한 의식을 치르며 그를 해방했다. 한 명은 지역의 마라부, 이슬람 성자였고 다른 한 명은 주비국의 시장인 이브라힘이었으며 세 번째는 그의 전 주인이었다. 초소에서 50피트도 안 되는 거리에서 오직 나를 엿먹이겠다는 즐거움만으로 바르크의 머리를 기꺼이 잘라버릴 수도 있었던 이 3명의 해적은 그를 따뜻하게 껴안고 공식적인 해방 문서에 서명했다. 그 일이 끝난 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아들이다. 그는 법적으로 나의 아들이기도 했다. 바르크는 순종적으로 자신의 모든 아버지들을 껴안았다. 그는 우리가 고향으로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오두막에서 편안한 포로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하루에도 20번씩 그 소박한 여정을 설명해달라고 졸랐다. 우리는 그를 아가디르로 보낼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마라케시행 버스표를 받을 것이었다.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바르크는 아이가 탐험가 놀이를 하듯 삶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 버스, 군중, 그가 지나칠 마을들, 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자유인 놀이를 했다. 어느 날 로베르그가 바르크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 그는 마르샬과 아브그랄, 그리고 자신은 바르크가 단 한 푼의 동전도 없이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들은 1000프랑의 주머니를 모았다. 이 돈이면 바르크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가 물었다. 나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며 자신이 내놓는 20프랑마다 감사를 강요하는 노부인들을 생각했다. 이 비행기 정비사들은 1000프랑을 내놓으면서도 그것이 자선이라는 생각조차 없었고
감사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행복을 퍼뜨리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노부인들처럼 동정심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인간에게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기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초기 취기가 지나고 나면 바르크의 손을 잡으러 올 첫 번째 충실한 친구가 빈곤일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기 전 그가 생계를 위해 철도 어딘가에서 침묵을 뜯어내고 있을 것임도 알았다. 그는 분명 사막에 있을 때보다 그곳에서 더 못 살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그는 자기 동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었다. 잘 가게, 늙은 바르크. 대장부가 되라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며 떨렸다. 바르크는 주비국의 거대한 황량함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비행기 주변에서 200명의 무어인은 노예가 삶의 문턱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비행기가 조금 뒤에 불시착이라도 한다면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다시 낚아챌 것이었다. 우리는 50살이 된 이 신생아를 세상의 흐름 속으로 내보낸 것에 대해 조금은 걱정하며 서 있었다. 잘 가게, 바르크.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요. 나는 모하메드 벤 라우신이요. 우리가 그에 대해 들은 마지막 소식은 우리의 부탁으로 아가디르에서 바르크를 돌보았던 압둘라가 전해준 것이었다. 비행기는 아침에 아가디르에 도착했지만 버스는 저녁에야 출발했다. 이것이 바르크가 그날을 보낸 방식이었다. 그는 마을을 배회하며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의 불안정한 모습은 압둘라를 당황하게 했다. 무슨 일인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자유는 너무 갑자기 찾아왔다. 바르크는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막연한 행복감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어제의 바르크와 오늘의 바르크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태양을 누릴 권리가 있었고 아랍 카페의 그늘 아래 앉을 권리가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압둘라와 자신을 위해 차를 주문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영주다운 몸짓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을 변모시켜야 했을 권능의 과시였다. 하지만 웨이터는 아무런 놀라움 없이 차를 따랐고 자신이 이 몸짓을 통해 한 자유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바르크가 말했고 그들은 마을의 공창가인 카스바로 갔다. 젊은 베르베르 매춘부들이 다가와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온순해서 바르크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소녀들은 한 남자를 다시 삶으로 환영하고 있었지만 그녀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들은 그의 손을 잡고 차를 대접하고 아주 상냥하게 사랑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남자에게 제안했을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자신의 소식에 사로잡혀 있던 바르크는 그녀들에게 자신의 부활 이야기를 들려주려 애썼다. 그녀들은 아주 동정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가 기뻐하니 그녀들도 기뻤다. 경이로움을 더하기 위해 그는 덧붙였다. 나는 모하메드 벤 라우신이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들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인간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이 남자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고 가엾은 흑인 사내에게 가능한 한 부드럽게 대하려 노력했다. 그는 삶이 자신에게 주는 이 첫 번째 선물인 그녀들의 부드러움을 고맙게 여겼지만 그의 불안함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아직 자신의 제국을 재발견하지 못했다. 바르크와 압둘라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유대인 상점들 앞에서 빈둥거리고 바다를 쳐다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디든 걸을 수 있다고, 자신이 자유롭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쓴맛이 섞여 있었다. 그가 이 자유로부터 가장 강렬하게 배운 것은 자신과 세상 사이에 아무런 유대감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다. 바르크는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었다. 아이는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아첨해야 할 주인의 아이가 아니었다. 바르크가 쓰다듬고 있는 것은 병약한 아이의 뺨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아이는 바르크 내부의 무언가를 깨웠고 바르크는 당연히 자신의 몫인 그 아이의 미소 때문에 지구상에서 자신이 더 중요해졌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빠른 발걸음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막연하게 감지하기 시작했다. 무얼 찾고 있소? 압둘라가 그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바르크가 다시 대답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무리를 발견하자 그는 멈췄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유대인 상점들로 가서 보물들을 가득 들고 돌아왔다. 압둘라는 짜증이 났다. 바보 같으니 돈을 그냥 내다 버리는군. 바르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엄숙하게 아이들을 한 명씩 차례로 불렀고 작은 손들은 장난감과 팔찌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신발들을 향해 뻗어 올라왔다. 아이들은 제 몫의 보물을 손에 쥐자마자 야생동물처럼 달아났고 바르크는 다시 유대인 상점으로 돌아갔다. 소문을 들은 아가디르의 다른 아이들이 그를 쫓아왔고 바르크는 이 아이들에게도 금색 신발을 신겨주었다. 이야기는 아가디르 외곽까지 퍼져나갔고 그곳에서 또 다른 아이들이 마을로 달려와 흑인 신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그의 낡은 망토를 붙들고 자신들의 몫을 요구했다. 어두운 기쁨의 희생자인 바르크는 그들에게 마지막 동전 한 푼까지 다 써버렸다. 압둘라는 그가 미쳤다고, 나중에 그는 그가 기쁨에 미쳤었다 라고 확신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바르크가 넘쳐 흐르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유로웠고 따라서 부의 본질, 베르베르 소녀들의 사랑을 받을 권리, 원하는 대로 남쪽이나 북쪽으로 갈 권리, 노동으로 빵을 얻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굶주려 했던 것, 즉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으로 묶인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이었겠는가. 마을의 매춘부들은 늙은 바르크에게 친절했지만 그는 그녀들에게 왔을 때만큼이나 쉽게 그녀들로부터 떠날 수 있었다. 그녀들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페의 웨이터나 거리의 행인들, 상점 주인들은 그가 지닌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존중하며 대등한 조건으로 그들의 태양을 나누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바르크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웠지만 너무나 무한히 자유로웠다. 대지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는 인간의 진보를 방해하는 그 인간 관계의 무게가 결핍되어 있음을 느꼈다.
눈물, 작별, 비난, 기쁨. 인간이 어떤 몸짓을 취할 때마다 어루만지거나 찢어발기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자신을 다른 이들과 묶어주고 자신의 존재에 밀도를 더해주는 그 수천 개의 끈들 말이다. 하지만 이미 바르크는 수천 개의 희망이라는 평형수를 싣고 있었다. 그리하여 바르크의 통치는 아가디르 너머로 지는 태양의 영광 속에서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그에게 유일한 달콤함이자 그가 쉴 수 있는 유일한 마구간이었던 그 저녁의 시원함 속에서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바르크는 한때 자신의 양떼의 바닷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의 물결에 휩싸여 앞으로 나아갔고 세상에 자신의 첫 번째 고랑을 팠다. 그는 다음 날 가난한 가족에게로 아마도 자신의 늙은 팔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 속으로 돌아가겠지만 이미 이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무게에 끌어당김을 느끼고 있었다. 인간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가벼웠으나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벨트에 납을 꿰매 넣은 대천사처럼 바르크는 금색 신발을 그토록 필요로 하는 수천 명의 아이의 끌어당김에 맞서며 자신을 앞으로 끌고 갔다. 이것이 사막이다. 게임의 규칙을 담은 안내서에 불과한 코란이 사막의 모래를 제국으로 변모시킨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사하라, 깊은 곳에서 인간의 열정을 자극하는 은밀한 드라마가 연주되고 있다. 사막의 진정한 삶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부족들의 행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게임에 의해 만들어진다. 복종의 모래와 거역의 모래 사이에 실체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모래 언덕과 소금 호수는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한다. 온 세상이 이와 같지 않은가? 변모된 이 사막을 바라보며 나는 어린 시절의 게임들을 기억한다. 우리가 신들로 채웠던 어둡고 황금빛이던 공원, 한 번도 완전히 탐험하거나 지도로 그려본 적 없는 이 사방 1마일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무한한 왕국을 말이다. 우리는 발걸음이 의미를 지니고 사물이 다른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풍미를 지니는 은밀한 문명을 창조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다른 법칙 아래 살게 되었을 때 마법 같고 얼어붙을 듯 춥고 타는 듯 뜨거웠던 어린 시절의 그림자로 가득한 그 공원에서 무엇이 남는가?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와 회색 돌담 밖을 절망에 잠긴 채 거닐며 그토록 좁은 공간 안에 우리에게는 무한해 보였던 왕국을 세웠었다는 사실에 경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직 하나. 이 무한함 속으로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들어갈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공원이 아니라 바로 그 게임 속이라는 사실뿐이다.